바쁜 시간에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사실 좀 걱정입니다. 압축적으로 뭘 좀 전해드려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나. 별 할 얘기도 없는데 저는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책상 앞에서 이론 공부하거나 분석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차적 체험을 통해서 문화적 현상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1978년부터 중동 필드웍을 시작해서 금년에 만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은 내리 중동 지역에서 공부하고 살았고요. 한양대학에 온 이후도 1년에 4개월 정도는 중동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좀 현장 중심으로 전해 주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이상 중동에서 매일 그 사람들과 부닥끼면서 보았던 어떤 현장의 진실과 실체하고 또 제가 교육해서 미국이나 서구가 자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 사이에는 상당 거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21세기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또 내가 인식의 주체가 돼서 굉장히 이게 관념적이고 명분적인 국익이 아닌 냉철한 좀 실용적 국익을 생각하면서 글로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여러분 회사에 대한 브리핑도 듣고 여러분 상당히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중동 쪽에도 많은 영역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지역을 전공하니까 지나치게 그 입장에서 이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21세기 지성세계를 살아가면서 인류가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이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 첫째는 균형 감각이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남들이 보여주는 표피적으로 드러난 예를 들면 테러와 석유라는 하나의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사회를 단죄하거나 진단해서는 안 된다. 거기 또 사람 살고 있는 엄청난 그 인프라와 이제 순기능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역량. 두 번째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는 그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과 향기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 문화 입장에서 이해해주자. 즉 아프리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나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측정이 안 된다. 잘못된 측정치를 가지고 측정됐을 때 그 결과는 오류와 편견 그 이외에 아니다. 철저히 그 문화는 그 문화 입장에서 이해해주자. 이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근데 문화 상대주의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유효한 기법이기는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 가치 자체를 우리가 수긍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 상대주의에서 식인 풍습이나 나체나 건친결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문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교한 그 논리나 그런 이제 한 목적적인 타당성이 있습니다. 브루네오의 이제 식인 풍습이라는 것도 이 겨울을 넘기기 위한 단백질 공급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려.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이 가위바위보해서 서로 해서 약육강식의 살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계절이 하면 2개월 내지 3개월에 우리 보리고개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계절이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사냥감도 다 도망가 버리고 더 이상 이동해 갈 수 없을 때 한 2개월의 마의 그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이미 사냥하다 부상을 당했거나 자기가 노동력을 상실했던 한 마을 구성원이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거. 나는 어차피 내 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비자 역할밖에 못하는데 내 몸을 먹고 내 자식과 손자가 공동체 절멸을 하지 않고 이어가라. 자기 몸을 내놓으면 아주 정교한 의식을 거쳐서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연명하면서.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가 이걸 자기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신성인적인 휴머니즘에 충만한 부족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세상에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식인 풍습 자체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러나 식인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법이기는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반드시 인류가 이것만은 지키자고 약속해 놓았던 보편적 가치의 프리즘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가 영어로 universal valu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건가요? 양성평등, 민주, 인권, 자유. 이게 100년 전만 해도 보편 가치가 다윈의 진화론 19세기 말, 그 다음에 백인종 우월주의, 서양 기독교 중심 사상이라는 보편 가치도 물론 우리가 절대성을 둬서는 안 됩니다만 이 두 개는 상보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은 특히 다문화 공존의 시대에 들었었고 이제 물질적 정량적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정말 이제 종합적인 삶의 질의 평가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즉 GDP라고 하는 한 물질적 정량이 아니라 거기서 그 역사적 전통, 종교, 영성, 교육, 위생 같은 그 어떤 총체적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또는 영성적 가치에 대한 우월성을 두는 이제 인류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급속히 바뀌어 나가고 있을 것이다.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GDP의 개념에서 최근에 이제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WHO나 또 유네스코나 다양한 이제 삶의 지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뭐 인류학 잡장에서 이제 학부 교양 수업입니다. 여러분 졸업하신 지 하도 오래되셨으니까 문화란 우월과 열등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 문화는 우월하고 저 문화는 열등하다는 이 등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문화는 다만 또 다만 같고 다름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명제입니다만 인류학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굉장히 쉬운데 이게 지독하게 안 됩니다. 실사회에서는. 이 명제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오해와 편견 속에 가득 쌓여 있나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20세기 인류가 급진적인 진보를 막았던 세 개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드 컴플렉스와 이제 블랙 컴플렉스, 이슬람 포비아라는 것은 이슬람 혐오증, 우리 사회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결국 블랙 컴플렉스는 60년대 흑백 차별이 미국에서 없어지고 이제 오바마라는 흑인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인류사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그 진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레드 컴플렉스도 우리가 80년대 상당한 균형 감각을 잡았습니다. 뭐 불 달린 공산주의와 붉은색을 한 그런 그 극단적인 이미지에서 상당히 균형 감각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이슬람의 문제는 이 석유와 또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아직도 마녀 사냥의 희생 위에서 거의 악마화되어 있는 분위기가 다른 두 개의 어떤 인식에 비하면 아직은 강하다. 결국 이 세 번째 이 걸림돌도 뛰어넘어야 우리가 이제 진정한 지성세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얘기 별로 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러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부드러운 한쪽에 너무나 이제 섬찟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균형 감각을 잡으니까요. 아침에 중학교 에세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튼 타월로 목욕하고 오렌지와 캐비아 올린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으로 브렉퍼스트하고 출근했다. 이 정도 하고 오셨나요? 굉장히 젊은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유러피안적이고 럭셔리어스하고 모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일 해외 비즈니스 하면서 관세 문제로 고민하다가 체크 보내주고 점심에는 사프론 크림 먹고 아이스티 한 잔에 설탕 잘 안 녹으니까 시럽을 저어 마시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뮤직을 듣고 있으니 튤립과 라일락이 오늘따라 참 멋져 보인다. 퇴근해서는 자스민 향을 뿌린 욕조물에 목욕하고 모슬림 파자마 갈아입고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었다. 알코올, 알칼리 같은 화학적 내용은 물론 철학, 물리학, 대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책이었다. 너무나 잘 읽히죠. 오른쪽으로 이제 다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의 어원이 다 알아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좀 자살 폭탄, 테러, 인질, 납치, 여성 폭압 이런 거 해야 좀 이슬람스러운데 이렇게 유러피언적이고 모던하고 럭셔리어스한 거는 걔네들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의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테러 조작된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끔찍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슬람 세계의 한 3%도 되지 않는 이제 급진적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파행적 현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 내부를 단죄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다랍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베스트업 이 자체는 영어지만 욕조라는 문화를 맨 먼저 만들어낸 것은 중동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필요의 산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20년 30년 된 중마고 친구 사이라도 서로 빨가벗고 목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야만에 가까운 무례. 그래서 부자간에도 만 6살이 되면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빨가벗거나 이렇게 옷을 서로 이렇게 벗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에는 개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 그죠? 그래서 제가 터키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저는 이스탄불 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왔는데 터키엔 터키탕이 많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데 아니 2년 동안 터키탕에 못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 터키탕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게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겁니다. 옷 벗을 자신도 없고요. 이게 뭐 낯선 나라에서 이 동양 사람이 하나 옷 벗으면 이게 완전히 원숭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탕에 들어가야 이게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유학 2년 차에 처음으로 이제 터키탕을 갔는데 아니 아무 차에도 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홀에 이제 달구어진 대리석 판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가운에 입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장기 뜨고 잡지 읽으면서 대화하고 1시간 2시간씩 시간 보냅니다. 1시간쯤 누워 있어도 그냥 뭐 체온보다 약간 높으니까 땀도 안 나요. 한 2시간 정도 돼야 이제 이게 송골송골 맺히더라고요. 그 샤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벽 옆에 전부 다 커튼으로 개인 샤워기를 달아놓고 커튼을 닫아놨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옷 벗고 샤워하고 떼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욕조라는 것은 철저한 프라이버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조의 필요성이 어떤 문화권보다 필요하니까 욕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커피. 커피야말로 우리가 유럽 문화의 신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라는 단어가 아랍이고 인간이 커피를 음료로 마시게 된 것도 아랍이고 이게 고급 마케팅 사기 음료로 정착된 것도 아랍이란 말이죠. 근데도 이제 커피야말로 우리가 유럽 문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져 왔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시는가요? 커피 원산지가 어딘가요? 뭐 2, 3분만 정리하면은 이디오피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기서 오른쪽에 톡 튀어나오면 이게 아라비아 남부 예멘인데 여기가 모카 지방입니다. 모카 커피. 원래 한 8,000년 전만 해도 붙어 있었습니다. 땅이. 여기 같은 지질대입니다. 여기가 세계적인 커피 생산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전역에 7세기부터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니까 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밤새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이 커피를 마시니까 잠을 쫓는 탁월한 효과가 있잖아요. 일찍부터 민간인과 성직자 사이에 커피가 음용되어 왔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7세기부터. 그러다가 15세기에 아라비아 전역이 이제 오스만 터키 들어보셨죠? 오스만 터키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멘의 모카 커피가 진상품으로 이스탄불에 바쳐집니다. 아랍은 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랍 비즈니스도 하실 텐데 마케팅 전략이나 이게 상품 디자인도 상품은 여러분 아니지만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의 문화인데 시간 개념도 일몰이 하루의 시작이고 일출이 하루의 끝입니다. 우리와 시간관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낮은 태양은 삶을 위협하고 풀과 물을 마르게 하는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조용히 낮잠 자거나 쉬는 겁니다. 그늘에서. 유럽 사람들 낮잠 자는 문화가 뭐죠? 시에스타, 그죠? 들어보셨죠? 시에스타는 게 완벽한 아랍 문화의 잔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페인을 이슬람이 780년간 지배합니다. 711년부터 콜럼버스가 등장하는 1492년까지 스페인 800년간 지배하고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나폴리 남쪽으로도 220년간 아랍이 지배합니다. 문화는 항상 상향지향적입니다. 문화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 쓰다가 작아 못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음식이라는 것도 한 50년 전만 해도 이게 다 궁중 음식입니다. 항상 문화는 이제 지배 문화 중심적이고 상향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가 남부 유럽이 기후 아랍이 비슷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유럽은 중세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과 기술이 가장 높은 것이 아랍이었으니까 그리고 지배했으니까 그 지배 문화와 상향 문화를 블랙홀처럼 받아들여서 시에스타가 남아있는 겁니다. 스페인 가보셔도요. 이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이 일직선인데 경계상 그 북쪽에 빌바오나 이쪽에 시에스타 없습니다.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 이 안달루시아 쪽에 시에스타 남아있고요. 그 프랑스에도 액상, 마르세유, 니스, 아비뇽 이쪽에가 주로 이제 시에스타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에도 밀라노나 제노아 같은 북쪽 도시에는 시에스타 없습니다. 나폴리 남쪽에, 시칠리아 이쪽에 남아있습니다. 오아시스라는 게요.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도시화 정주화가 됐지만 그 피 속에는 아직도 오아시스적인 전통과 멘탈리티가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 증가율을 한 2%로 계산한다면 인구가 한 1.7배 내지 1.8배 늘어납니다. 그동안에 동물은 이 배가 빠르니까 동물은 또 몇십 배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가 사람 몇십 배의 물을 마십니다. 예를 들면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60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아시스 사람은 4리터만 마셔도 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면 적어도 공동체의 크기는 정확하게 물의 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금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동물은 몇십 배가 늘어나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가 사람 몇십 배의 물을 마시니까 생태계가 고갈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떡하나요? 늘어난 공동체의 규모에 걸맞는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서 떠나야 되잖아요. 언제 떠나나요? 딱 해지면 출발합니다. 낮에? 물론 낙타 타고 움직이지만 대낮에 햇빛이 낮에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데 지열 받으면 이게 한 3시간, 4시간만 노출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퍽퍽 쓰러집니다. 직사광선에. 물 떨어지면 죽는 거죠. 거의 자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가 탁 지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물과 그늘이 있는 중간기착지나 목표지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 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형지물이 없잖아요. 뭘 보고 방향을 잡아갈까요? 별과 달을 보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뭐가 발달할까요? 천문학이 발달합니다. 천문학 영어로 뭐죠? astronomy. 그대로 알아봅니다. 이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 아닙니다. 생존의 학문입니다. 목숨 걸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적어도 목표지에 도착해야 됩니다. 근데 목표지에 왔는데 해는 또 올랐고 지평선 사방을 둘러보아서 목표물이 시야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천문학적 계산이 생존 오차를 벗어난 겁니다. 그죠? 그럼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부족 전체가 생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계산하니까 어떤 다른 문화권보다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문학이 첨단 과학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도 최종 목표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견딜 수 없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보조과학과 정신과학과 위로과학으로 뭐가 같이 발달할까요? 점성술이 같이 발달합니다. 점성술 영어로 뭐죠? 어스트롤로지. 역시 알아봅니다. 라이온자의 머리 쪽으로 가면 행운이 있다더라. 정갈자와 계자가 싸우는 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별자리의 85%가 아랍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유럽에 전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유럽 학문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보니까 다 뭐가 그려져 있던가요? 다 별과 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네이션 스테이트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 별과 달을 국가적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지침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57개국인데 57개국에 태양을 국기에 그려놓은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철저한 밤의 문화, 마이너스 문화, 달의 문화입니다. 이런 기본적 멘탈리티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뭐 커피 얘기를 들어와서 했는데 이스탄불 궁정에서 밤새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 결혼식, 파티, 축제 밤새 먹고 마시고 놉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개화됐습니다만 한 80년만 해도 외국에서 국가 원수가 오면 국빈 만찬을 보통 10시에 합니다. 밤 10시에. 요즘 8시로 좀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 초대받으면 보통 10시에 오라 그럽니다. 10시에 가면 밥도 안 줘요. 1시간 동안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한 11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뭔 소리야 옮기자 그러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면 한 3시간, 4시간 하면 한 새벽 2시 정도에 익스큐즈 하면은 그냥 양해가 되고 좀 지나면 4시까지 놀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니까 가능한데 그 이스탄불에는 밤새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외국 대사들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 남문하잖아요. 남문 임금 앞에 줄 수도 없고 이 커피를 그냥 들어 마시는 겁니다. 3년간 커피 마시면 이 광신적 커피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민간 커피하우스가 1554년 이스탄불의 차이하네라는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커피값이 얼마였냐면요. 원두 1g과 금 1g이 맞교환됐습니다.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이게 이제 밀반출 금지 품목입니다. 그때 유럽 외교관들이 한 3년 외교관 생활 끝나고 귀국할 때 외교 행랑에 면책 특권이니까 원두를 밀반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0년 뒤에 1652년에 런던에 파스칼 로제 커피하우스가 생기면서 유럽 사람들이 커피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30년도 안 돼서 약 3,000개 이상의 커피가 전역에 퍼지면서 유럽이 화려한 커피 문화를 이제 꽃피우고 카페 문화죠. 그때부터 동시에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잖아요. 17세기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식민지 경쟁을 하는데 맨 먼저 뭘 하겠어요? 커피 플란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황금 재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브라질에서, 콜럼버스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온두라스에서, 과테말라에서 커피 플란테이션에 성공합니다. 그게 오늘날 브라질 커피고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몰루카에서 커피 플란테이션에 성공합니다. 이게 자바 커피입니다. 여러분 엔젤리너스 커피가 그게 자바 커피입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커피가 이게 강수량과 이 고도 기온에 굉장히 민감한가 봐요. 우리가 세계적인 커피 소비국인데도 아직 커피 생산한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우리가 온갖 것 다 생산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프랑스도 여기서 커피 플란테이션 아프리카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에서 그걸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값싼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아이티에서 커피 플란테이션에 성공합니다. 얼마 전에 지진 났던. 거기 프랑스 전초 기재입니다. 커피 공급. 그 지금도 IT 사람들은 커피를 보통 명사로 니그로인 눈물이라 그런답니다. 아주 처참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커피가 해결됩니다. 근데 영국 사람 여러분 커피 마시나요? 차 마시나요? 차 마시잖아요. 왜 차 마시는지 감 잡으셨죠? 영국은 어디를 식민 통치하나요?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식민 통치합니다. 여기는 비가 무지무지 많은데 아무리 해도 커피 플란테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차를 가져다가 티 플란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카페인이 있지만 이게 이미 모카 커피에 입맛이 들어진 사람은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립톤 티처럼 아주 강하게 우려내서 이게 이제 차를 만들지만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에라 모르겠다. 슈가 넣고 밀크 넣고 밀크티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식민지 경영에 실패했던 처절한 역사적 아픔을 차로 달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커피야말로 여러분 유럽 문화의 심볼인데 커피는 알아보고 커피를 마시게 된 것도 아랍 사람들이고 이게 카페 문화로 고급 사교화한 것도 아랍인데 이걸 우리가 유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서성인 이제 중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문화들이 아랍의 영향을 받았을까? 이번 중세가 천년의 암흑 시기에 놓였을 때 그거는 유럽에게는 암흑 시기였지만은 유럽 바깥의 아랍 세계에서는 최고의 문명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모든 학문과 전통이 다 아랍어로 재번역되고 인도의 대수학이 들어오고 중앙아시아의 천문학과 중국의 고학이 합해져서 용광로처럼 멜팅포트에서 이미 12세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학문과 예술의 르네상스를 이룹니다. 이게 아랍의 르네상스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300년이 앞섭니다. 이것이 결국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번역 과학 아카데미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아랍이 축적했던 이 학문적 업적을 톨레도 번역소에서 모두 라틴어로 번역돼서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지적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모든 과학적 용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다 아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걸 우리가 유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유럽 문화의 스승이고 어머니인 중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1970년 석유 위기 이후에 어떤 건설 시장과 석유와 또 2000년대부터는 테러라고 하는 세계 키워드를 통해서만 우리가 중동을 보았기 때문에 인류 5000년 역사 중에서 4500년을 주도해왔던 어떤 문화나 인문학적 파트너로서 중동을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도 이 테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하부 구조도 우리 동시에 이해해야 지속 가능한 시장 관리가 되고 그 고객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이미지뿐만 있는 건 아니다. 뭐 균형 감각이 나왔으니까 이제 몇 가지 더 뭐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입니다. 그죠?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이 뭐 다 나와 있는데 이 화면을 중동 아랍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다라는 상상조차 우리는 해보지 않잖아요. 이게 다 유대계 자본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유대 자본 몇 %로 시작해서 유대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사의 지분을 받고 또 유대인 금융가인 조지 소로스의 개인 투자를 얼마 받아서 지분이 어떻게 바뀌고 또 유대 로비 자금이 얼마가 소요되고 이게 국방성으로 들어가고 국무부로 들어가서 최신 무기 F-15-2의 이스라엘 구매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예닌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학살을 자행했던 그 폭발에 쓰였던 무기가 바로 이거다. 이걸 섬찟하듯이 방정식궤듯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히 젊은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로벌의 한 축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장주의 경제에 젖어 있는 이런 생각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글쎄 뭐 우리가 벨기에로 산다면 걔네들이 당연히 어떤 역사적 응어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하는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도 우리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스 200억 불 투자하고 금년 6월에도 터키하고 또 우리 컨소시엄이 100억 불 또 뭐 요즘 했다면 뭐 100억 불, 200억 불이 하는 데가 중동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1978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출 총액 100억 불 달성한 게 1978년이더라고요.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단타로 몇백억씩 하는데 그 예를 들면 뭐 극단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코카콜라와 컨소시엄을 했을 때와 펩시콜라와 컨소시엄을 해서 거기 어떤 식품 시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시장에 받아들이는 그 심리적 반응과 그 마케팅 전략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펩시는 이제 비유대 자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이시 프리 캐피탈입니다. 저희들 유학할 때만 해도 중동 22개 전역에 코카콜라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요. 아이들 보면 슈퍼에서 이제 코카콜라를 사서 계산할 때 아줌마 펩시 얼마요? 이렇게 묻습니다. 펩시가 콜라의 대명사입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요. 커피는 이제 터키시 커피 또는 얘네들이 집에 아라비아 커피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웨스턴 커피 두 가지인데요. 이 사람 웨스턴 커피는 이게 네슬레건, 맥심이건, 맥스웰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빈에 가나 스타벅스에 가나 헐리스에 가나 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 가게마다 이름은 달았지만 알아서 주잖아요. 그 웨스턴 커피, 아메리칸 커피 대명사잖아요. 아메리카노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는 웨스턴 커피는 네스카페 주세요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시 커피와 네스카페 이게 웨스턴 커피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대 자본으로 먼저 시장을 잠식한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 브랜드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야 균형 감각이 향상되겠죠. 또 뭐 테러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카에다,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뭐 매일 언론을 괴롭히는 테러 조직입니다. 뭐 우리 눈에는 뭐 그놈이죠. 그죠? 내 테러 조직이. 근데 이걸 보는 관점들은 아주 잘, 알카에다, 이슬람 세계와 서구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국제적 범죄 조직입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테러 조직입니다. 없어져야 될. 그래서 이슬람 국가 57개 어느 곳에서도 알카에다를 공식적으로 비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급진적 일부 세력들이 반미 투쟁을 하니까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모셔널하게 옹호하는 건 있지만 그건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절대적 주류와 공식적으로는 알카에다는 괴멸되어야 될 테러 조직입니다. 범죄 조직입니다. 그러나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를 이슬람 세계 어느 곳에서도 테러 조직으로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슬람 세계 57개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진 저항 조직으로 부릅니다. 이게 서구와 아주 견해가 다른 거죠. 또 여러분이 괜히 이제 중동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알카에다 옹호하는 발언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테러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슬람 지하드는 그런 관점이 아주 다르다. 헤즈볼라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레바논 남부 주민 30%를 대변하는 합법적 제도권 정치 정당입니다. 현재 제2정당입니다. 12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35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내각에도 2명 정도의 친헤즈볼라계 장관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야권 정당도 아닙니다. 이걸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투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에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정당입니다. 2006년 유엔 감시에서 치러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 65%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제도권 집권정당이다. 그래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한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자기들끼리 내분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가자 지구만 통치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뱅크 쪽에 이제 정치적인 이슬람 지하드입니다.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6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 빼앗긴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저항 조직입니다. 여러분 67년 전쟁에 이제 중동의 뭐 비인 사실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로 오갈 데 없는 그 유대 난민 학살을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가 회개하는 뜻에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독립해 줍니다. 근데 오아시스라는 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고갈될 수 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약 93%의 아랍인과 7%의 유대인들이 2000년간 평화롭게 공존해 왔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와 웨스트뱅크라는 그 옥토와 물을 공유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4만 명 정도였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64만 명으로 독립합니다. 인구가 20년 동안에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인구가 2배가 늘어나도 이게 생태계가 흔들리는데 15배가 늘어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랍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그게 지금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돼서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제 이집트 쪽에서 고토 회복 투쟁을 하는 게 중동 분쟁의 불씨입니다. 근데 뭐 결국 이스라엘 독립, 유엔으로부터 승인받고 지금 5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나라 내 나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모든 아랍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는 수립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부 테러 조직 몇 개밖에 없고요. 공식적인 국가는 다 인정합니다. 정식 외교 관계는 수립되지 않았지만 정서상. 지금 문제는 67년 전쟁의 영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독립한 영토가 아니라 즉 3차 중동 전쟁 때 이웃 아랍 주권 국가의 땅을 전쟁으로 이스라엘 빼앗은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정착용어로 occupied territory인데 점령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67년 전쟁 직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 242조에 의해서 이 만장일치 결의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지로부터의 즉각적인 철수와 영토 반환을 국제사회가 결의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국제법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64년,
67년이 43년이 지났네요. 그죠? 그래서 계속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국제법 위반을 계속하자 1973년에 338조, 이것도 만장일치 결의입니다. 유엔 안보리 338조에 의해서 재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의 67년 점령지로부터의 적극적인 철수와 영토 반환을 다시 재결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338조와 224, 그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결의안을 이행을 촉구하는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이 12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끄떡도 안 합니다. 물론 시나이 반도만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 이후에 이제 이집트에 돌려줬는데 그는 사막이니 불모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논리는 아직도 우리는 적의 사회에 있어서 안보가 위협당하는데 이스라엘 안보는 이스라엘 국민만이 선택할 권리가 있지 어떤 국제사회도 이래라 저래라 이스라엘 안보에 개입할 수 없다. 우리가 철수하고 안 하고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결정한다. 이게 이제 독특한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국제법을 통해서 강제해도 끄떡도 안 하니까 결국 이제 자기네들이 합법적인 땅을 되찾겠다고 레바논 남부 셰파밤스를 되찾기 위해서 헤즈볼라가 가자 지구를 되찾기 위해서 하마스가 웨스트뱅크를 되찾기 위해서 이슬람 지하드가 생긴 겁니다. 67년 이후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의 투쟁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모든 이슬람 세계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카에다를 이제 접근할 때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슬람 지하드를 접근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구분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급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고위층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론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현재 전체 이슬람 세계가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유엔 통계로. 그리고 현재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생각보다 덩치가 크죠? 물론 이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겁니다.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이 세계가 자원과 자본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21세기 에너지 전략 시대의 중요한 이제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걸 국민 전체가 어떤 무지와 편견 속에 내버려 두고 글로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이렇게 한 축이 허구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나라들이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랍 국가입니다. 대륙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단한 결속력이죠. 이게 22개국입니다. 아랍 연맹을 형성하고 있고요. 중동에서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터키말 따로 했습니다. 이란말 따로 했습니다. 이란은 인도 유로피아니까 오히려 유럽말에 가깝습니다. 인종도 백인종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 보고 아랍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종자가 달라. 또 아랍 사람들 또 이란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갈등이 있습니다. 터키는 우랄알타이 중에서도 알타이어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문화와 언어와 이 인과관계가 가장 근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또 99%의 이슬람을 믿고 있어도 터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이 덜하잖아요.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아 한국 국민이 한반도 바깥에서 1등 국민을 대접받는 유일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럼 피끌림이 있는 겁니다. 물론 터키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6.25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15,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 3,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면서 피를 흘려서 희생해 줬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자기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마 이후 됐으면 배가 아팠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그래서 2년 동안 교생활을 했는데 저보고 국동사를 가르쳐 달래요. 대학 교양 과목에 하나 개설해서 국동사 가르치려면 이제 또 한국사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 모르니까 한국사 생소하니까 터키 역사하고 시대별로 이게 비교해서 가르쳐야 돼서 터키 역사책을 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학 교재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가 아주 쉽게 돼 있길래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는데요. 터키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코리안들과 한민족 한형제로 이웃해서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만 졸업한 터키 사람들은 코리안 그러면 우리 민족과 같은 핏줄 형제다. 이런 동료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물론 월드컵이나 이런 데 특수한 그 있었지만 이제 터키 국민 전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장사하기 아주 좋습니다. 친환적인 인프라가 두텁게 깔려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동 전체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프렌들리한 한국의 친환적 인프라가 두텁게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건데 우리가 그 문화나 비즈니스 관행이나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한다면은 성공 가능성이 많은 이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 이란, 터키, 이스라엘 그렇고 이제 나머지는 또 이슬람을 다 믿지만 이슬람을 믿지 않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또 같은 아랍이라도 석유를 나는 나라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가 다른데 이건 산유국인데도 노란 걸로 표시된 나라들은 잘 사는 산유국과 석유가 나도 못 사는 산유국이 있습니다. 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등은 1인당 GDP 한 3만 불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이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은 상당한 그 있지만은 어떤 독재 정체나 또 인구가 많다든지 전쟁에 의해서 아직은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허약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동에서 어떤 나라가 친미고 어떤 나라가 반미냐? 다 반미입니다. 국민 정서는 다 반미, 대중적 정서는 반미입니다.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달러 좋아하고 미국 상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미국 싫어합니다. 굉장히 이중적,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삼각형은 친미축이고 동그라미는 이 반미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미축이잖아요. 알제리에서부터 리비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의 우리가 웨스트 이스트 반미축이라 그러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이 반미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이란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고 여기 이제 반미축인데 이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인 친미축은 터키, 나토 맹방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걸프 국가들 이제 석유 이권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모로코가 왕정으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다음에 요르단이 왕정국가는 친미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다 거의 친미축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모로코는 마찬가지고 이제 알제리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친미하면서 개발했고 리비아도 핵 프로그램 포기하면서 이제 가다피가 미국에 항복하고 완전히 친미축으로 넘어갔고요. 이집트도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미국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넘어갔고 아프가니스탄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이란하고 시리아입니다. 이 두 나라입니다. 이란하고 시리아. 근데 시리아는 가장 마지막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문제와 시리아는 패키지입니다. 중동 문제와. 왜냐하면 시리아의 골란고원과 그 백하 계곡의 땅이 지금 점령지로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시리아는 패키지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미국의 정책이 이란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무너지면 완벽한 이제 친미 체제로 이제 들어가고 또 왜 이란이 중요하냐면 지금 중동의 석유라고 얘기하지만 중동 석유라는 게 사막에 있는 건 아닙니다. 중동 석유 90%가 이 걸프에 있습니다. 만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도 유전지대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스피해잖아요. 이게 이제 카스피가 전통적으로 이제 소련의 냉전치제, 소련의 에너지원이고 이게 미국의 에너지원인데 지금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카스피의 유전 에너지까지도 미국이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이 카스피의 유전, 에너지와 걸프의 유전을 연결하는 그 중간 나라가 이란인 겁니다.
그 이란이 무너지면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이제 걸프 에너지와 카스피 에너지라는 세계 에너지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류사적인 면에서는 이란이 조금 더 버텨주는 것도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럼 이제 아랍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제 가부장적이고 부계중심적이고 남아선호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들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좀 세질 수 있는 것은 농경정주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는 노동력 없이도 자기 스스로 씨 뿌리고 농사 지어서 수확할 수 있거든요. 여성의 노동력으로도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라는 것은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식이 교역입니다. 카라반, 사막, 낙타 타고 사막을 해서 나무 숲속에 가서 이제 교역하거나 평화로서의 교역이지만 보통 때는 침략과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침략과 약탈, 교역이라는 방식으로 의식주가 해결될 때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의존이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부계중심 사회, 남아선호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약탈의 몫은 다 남자니까 하루라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전쟁에서 많이 희생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는 거의 나중에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살아남은 남자가 동료들의 가족들을 같이 부양해야 됩니다. 이 오아시스 사막의 젠틀맨십은 절대 전쟁 포로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식 구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일부 일처를 고집하면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주민의 반 이상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일부 다처가 생길 필요가 없죠.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도 부족 간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면 상당 부분 지참금을 줍니다. 근데 부족 간에는 지금은 교육하니까 친해졌지만 하루아침에 적대관계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상대방 부족에서 신부를 데려와서 내가 1억을 줬다, 우리 돈으로. 1억은 너무 많은가요? 뭐 상품으로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100이라는 숫자를 상대히 줬다. 그럼 여기서는 100이 유출되고 상대는 100이 플러스 되잖아요. 결국 200의 안밸런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대관계가 되면 200의 안밸런스가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종례혼을 합니다. 이게 엔도감이라고 그러는데, 종례혼이라는 것이 한 세대가 지나면 결혼풀이 거의 줄어들어서 이게 사촌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건축 결혼이. 그래서 사촌 결혼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방에서는 축복받는 결혼으로, 오늘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 결혼이 굉장히 성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 상당히 고위급 뭐 관리나 부자들인데도 이 사람 가족들이 뭐 내 고모인데 어쩐데 하면 고모라 그랬다, 아니라 그랬다, 사촌이라 그랬다, 되게 헷갈린 겁니다. 사촌 결혼이니까 5천, 6천원 결혼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족보 관계가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침략과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제 그러한 이 기본적인 이제 사고방식에서 어떤 이제 사고방식들이 생겨나면 군목구에서 첫째, 명예와 자존을 먹고 사는 민족이다. 이거는 목숨을 버려도 명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1%의 생산 가능성도 없으면서 전쟁하잖아요. 거기서 비굴하게 항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의 모든 정치 인생은 끝입니다. 그 생물학적인 생명은 유지될지 몰라도. 그래서 전쟁하다가 살아남으면 적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전쟁하다가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의 생산 가능성이 없으면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종교와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삼가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다시는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요구르트는 썩어버리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미 요구르트는 우유가 변한 거잖아요. 근데 탈이 없잖아요. 변할 때까지는 어느 순간에 가면 썩어버리면 그거 몸 즉사합니다.
그죠? 요구르트 섞은 거 먹으면.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는 변하지 않고 썩어버린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면 다시는 안 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뭐 딱 전쟁에 부닥쳐서는 약자는 패망하고 약자는 죽음이거나 이제 패자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I am sorry와 I don't know라는 단어를 크게 안 씁니다. 모른다는 것은 자기 약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는 경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 물으면요. 10명 중 8명이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터미널 어딨나 그러면 그냥 일로 가라 그래요. 절대 모른다는 소리 아닙니다. 한참 가다가 거꾸로 와 있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면 딱 그 눈초리나를 보고 얘가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는 것인지 또 모른다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가르쳐 준다는 그냥 표시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중동 비인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많이 듣는가 속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느려트린 놈들이 인샬라 그러고 내일 오라 모레 오라 그러고 하는데 자동차만 타면은 뭐 왜 이렇게 광속으로 달리는지 여러분 실제로 두바이나 사우디 같은 고속도로에서는 140km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40km는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평균 180km씩 달립니다. 이 140km가 180km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냥 이게 속도감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버립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140km는 위험할 정도로 그만큼 속도 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승마용 말을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두바이 그 지도자가 세계 승마의 뭐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는 속도감이 안 합니까? 전부 다 낙타 경주 하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이렇게 그럴 때는 느릿느릿하지만 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 두바이나 사우디 같은 데 다 경락장이잖아요. 카멜레이스합니다. 1년에 이제 그 낙타가 이 단풍 낙타 꼭대기에 안장하고 기수가 올라가서 타는데 이게 속도가 붙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낙타 경주를 하다가 낙마에서 죽는 사람이 200명 이상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에미레이트 정부에서 2005년에 낙타 경주에 기수가 타는 것을 법으로 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그 가속도에서 떨어지면 그냥 직사하는 겁니다. 뭐, 보호장구도 아무리 갖췄지만. 그 지금 이 경락장에 카멜레이스 가보면요. 이 기수에 로봇을 앉혀놓고 리모트 컨트롤을 합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부자의 곳간에 한 톨의 양식이라도 남아있는데 그 마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마을 전체가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벌고 재산 정식하고 사유재산 다 인정하고 벌어라 이거죠. 열심히 벌어라. 그러나 옆에 이웃과 동료가 굶어 죽어갈 때 그것은 나누어야. 그게 이제 부자의 덕목이고 공동체 정신이다. 그래 이제 부자의 곳간에 양식이 남아있는 한 굶주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단식을 하잖아요.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함께 굶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 어려운 사람을 이해한다지만 이거는 관념적이고 형이상일 수 있다. 자기가 직접 굶어봤을 때와 말로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소름. 그래서 평소에 술 먹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단식 기간에 다 단식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단식하고 실제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단식이 끝난 5일 축제 동안에 자기 재산을 희사합니다. 많은 부분을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복지 예산과 소득 재분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의 90%가 단식 끝난 그 기간에 그칩니다. 우리가 이제 초파일 날 불교 1년 예산 쓰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사람은 은혜를 꼭 기억합니다. 이 부족민들의 특성입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기억하고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동시에 모욕과 패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잃어버리는 이 사람들 결코 잊지 않습니다.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욕과 패배를 잊지 않는다. 이제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합니다. 자, 내일 해도 되는 대로 내일로 미루자. 좋은 철학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요즘 슬로우 치타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 중동에 가서는 서두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서두르면은 상대에 대한 모독인데 처음에 80년대에 우리가 중동 비즈니스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IBM 뭐 하면서 뭐 인샬라, 부크라 뭐 또 뭔가 마샬라 괜찮다 내려라. 지금은 참 우리도 뭐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돼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바이어가 중동에 비즈니스 하러 월요일 날 이제 뭐 제다에 도착했다 사우디에. 그리고 일요일 날 뭐 런던으로 출장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러니까 거의 한 5박 6일 동안 6박 7일 동안 이제 출장이 났다. 그럼 우리는 공항에 딱 내려서 호텔에 짐 딱 갖다 놓고 바로 바이어 사무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마칠 때쯤 됩니다. 2시까지밖에 근무 안 하니까. 그럼 굉장히 반갑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뽀뽀하고 난립니다. 정말 잘해주면 손님 접대 끝내줍니다. 잘 왔다. 내일 가잖아요. 또 내일 보자. 아침에 가면은 9시 오라 그랬는데 10시쯤 출근해갖고 또 오면 좀 기다리는 사람들 또 미팅하고 잠깐 기다려고 예배 되면 또 예배 보러 가고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조금 하면 또 2시 되니까 내일 보자. 그러니까 수요일도 그래. 또 목요일도 그래. 우리는 한 이틀, 3일 이 정도 하면은 저 친구 비즈니스 할 생각이 없다고 보따리 살고 본사에 적당히 보고하고 출장 기간 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 견디죠. 이 사람들은 딱 오면은 언제 가니 일요일 오후 비행기에 끊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비즈니스 성사될 가능성 90%입니다. 나머지 10%는 일요일 오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자기는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백날 급하다 해봐야 그래. 일단 상대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잖아요. 유목민족들 문을 잘 안 엽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끝까지 지켜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니다. 이거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기간입니다. 신뢰는 더 많이 지켜보고 더 많이 투자를 할수록 그만큼 신뢰에 대한 정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안 엽니다. 근데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라 그러면 괜찮아. 나 뭐 출장 연기하고 한 일주일쯤 더 있어도 돼. 중요한 것은 너와 비즈니스 하는 것이고 너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는 중요하지 않아. 나 일요일이지만 뭐 한 일주일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그래서 이제 물론 빨리 해야 되겠지만 좀 빠르게 끌어내는 것도 기법이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 갈 때, 옆 사무실 갈 때도 빈손을 가면 안 됩니다. 철저한 선물 문화입니다. 이 호에 담배 한 갑이라도 가져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선물 주고받는 경우,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해칠 의사가 없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 뜻입니다. 그 빈손으로 오면은 나는 사실 너와 관계를 좀 정리해야겠다는 약간 불안함을 느낍니다. 딱 보면 빈손으로 오고 아무것도 내놓지는 않는다. 물론 이 사람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합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이제 그런 막 이렇게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선물을 준비해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뇌물이 아니고 아무리 돈이 커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잖아요. 손님 접대 잘합니다. 정말 끝내주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카운트합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불러서 갚아야 됩니다. 저녁 한 끼 얻으면 저녁 내야 되는데 아니 2번 불렀는데도 저녁 산다는 얘기를 안 해? 한 3번째 불러봅니다. 그래도 없으면 저 못 설론 그러고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끝나면 회복은 안 됩니다. 이제 그 점을 뭐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돼지고기 술을 안 먹는 건 다 아시고 지금은 이제 개화된 사람들은 술은 많이 먹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오면 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술은 다 먹는데 아직도 돼지고기는 종교적 금기와 문화적 혐오가 겹쳤기 때문에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역에 와도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줄, 이건 문화적 혐오가 같이 겹쳐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종교적인 사람은 일반 고기도 안 먹습니다. 이슬람식으로 도살한 고기가 할랄인데, 허용된 고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경동맥을 딱 잘라서 가장 빠르게 동물이 고통 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영성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도와 어떤 영성을 주었던 고기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잡고 난 뒤에 피를 다 뽑아냅니다. 피가 가장 부패해지기 쉽기 때문에 피를 뽑아낸 이제 신선한 고기만 먹는다. 이제 이게 할랄 고기입니다. 그러나 뭐 이제 돼지고기가 아닌 경우에 한국 같은 데서는 먹는 사람도 있지만 썩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다. 먹으라 그러면 예의상 먹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고기를 배려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해산물은 잘 먹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이제 조개나 낙지, 오징어 같은 이런 갑각류들은 종교상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유목문화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썩 편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남녀 내외가 상당히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나 딸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은 안 묻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상당히 친해도 그 아내에 대한 안부나 이렇게 여자에 대한 안부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눈 탄다고 생각합니다. 손 탄다, 눈 탄다 그런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관심을 유발해서 나의 그 아내가 이제 남들에게 외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데 대해서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친한 관계에도 이제 여성 가족에 대한 것은 묻지 않는 것이 이제 더 좋다. 약속 절대 안 지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감도해야 되죠. 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연 이제 전반적으로 중동 아랍 사람들이 코리아 브랜드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아주 좋습니다. 뭐, 원유의 70% 의존하고, 천연가스까지 포함한다면은, 현재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이슬람세계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설 시장이고, 또 이게 중동 22개 모든 국가에서 지금 IT, 가전, 자동차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시어 1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동 22국이 전역에서 지금 시장시어 1위입니다. 일본을 다 눌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이 시장시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 한류 열풍도 대단합니다. 카이로의 겨울 연가가 지금 제방, 3방, 4방째 되고 있고요. 카이로가 유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집트 중심이 22개국이 같은 나라 보이잖아요. 22개국이 유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장금도 들어갔고, 아라비스도 유행했고, 지금 이란에서도 난립니다. 저희들이 한양대학 문화재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이란 카스피해 쪽에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 악의 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해방 이후 최초의,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해외 고고학 발굴도 이제 합니다. 아직은 국고 3억 정도 매년 지원받아서 하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 3개월은 저희들 이란 현장에 가 있는데, 발굴하고 문화지청 연구를 같이 합니다. 2006년에 이란 가니까 대장금이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6년째 한국 드라마만 방영이 됩니다. 6개월 동안에, 이제 1회가 6개월 동안 60회가 방영됐는데, 6개월 대장금 평균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90%를 웃돌았습니다. 뭐 아주 또 대단한 거죠. 그 대장은 끝나고 장 보고 나오는 해신 들어갔고요. 해신 끝나고 이제 상도 들어갔고 다 재방식 다 했습니다. 주몽이 지난달 9월달에 끝났습니다. 지금 재방 시작됐는데 주몽 시청률이 65%대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 제재에 돌입했지 않았습니까? 이란 제재에 돌입하자 이란에서도 우리 이제 보복을 해야겠는데 별로 보복할 건 없고 주로 이제 이란 텔레비전의 한국 상품 광고 금지와 드라마 수입제 보복을 했는데 한국 상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뭐 브랜드의 손상이 가질 수 있는데 드라마는 지난달에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폐쇄 국가잖아요. 이란이 독재 국가인데 6년 동안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걸 막으면은 이게 시청자 폭동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권 안보 위협을 느껴 갖고요. 드라마는 풀자.
그래서 10월 초 이란 대사를 만났는데 제가 자주 만납니다. 우리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서 닥터리 드라마가 풀렸는데 지금 주몽이 제 방인데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리코멘데이션 할 게 없느냐 그래서 내가 strongly recommend 퀸 선덕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 스토리가 어떠냐 하길래 뭐 복잡하게 대사가 바쁘니까 오래 얘기할 수는 없고 딱 세 마디만 할게. 1. No sex scene. 2. No kiss scene.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의상이 궁정 의상이 이제 노출이 없어서 너희들 문화하고도 딱 맞을 거다. 그러면서 약간 스토리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공보관 전화 온 거 보니까 지금 우리말로 더빙하고 있대요. 선덕여왕 곧 들어갈 거면 이 대장금을 능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 끝나면 제가 지금 또 동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7, 8년간 한국 드라마는 이게 바로 시장으로 투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 에어컨 시장의 72%가 LG거든요. LG 그것도 휘센 한 제품, 한 회사의 한 제품이 7천만 시장의 70% 시장 시장을 여러분 뭐 비즈니스 하시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뭐 LG 휘센 모델이 대장금이잖아요. 이영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단단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걸 우리가 테러나 이런 이제 미국이나 서구가 전해주는 그러한 고정관념의 이데올로기라 그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고 이미 우리가 70년대 이후 두텁게 이제 다져져 있는 그 친한적 그 문화적 인프라를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서 긍정적으로 우리 것으로 할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한 10분이니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성지 메카의 모습이고요.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다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성지순례 200만이 몰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 아랍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신전이었는데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시하고 이걸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예배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종교적 의미가 있고요. 이슬람의 두 번째 성지는 메디나입니다. 여기서 이슬람 역사가 시작되고 무하마드가 바로 이 사원에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지고요.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성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유대교는 모세와 솔로몬 신전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통곡의 벽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성지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히 중요한 성지인데 그럼 이슬람 교도에게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슬람의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확정받아서 내려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황금색 도움을 가진 사원을 짓고 14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슬람 성지, 오른쪽에 통곡의 벽, 이 왼쪽이 다 기독교 유적입니다. 세 성지가 한 자리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 이슈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아랍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낙타 타고 사막 텐트에 사는데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 낙타 타고 텐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 삽니다. 이집트의 최대 아랍 도시 카이로고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조그만 한 10,000명의 오아시스가 지금 이제 300만의 대도시가 됐고요. 물론 베두인이라고 하는 5%는 전통적인 사막을 삽니다만은 이미 90% 이상이 대도시와 그 주변에 삽니다. 이미 도시화 정조화가 다 됐습니다. 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라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막에 사는 그런 고정관념은 아니다. 세계 제일 부자 도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고요. 사막 한복판에 첨단 도시가 들어서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두바이의 최근의 모습이고요. 두바이 건축박물관, 두바이 골프장입니다. 36홀짜리 두바이 클래식. 이따 천년 잔디를 심어놔서 가보니까 이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데 2시간이 지나면 이게 잔디가 마르기 시작한대요. 워낙 그래서 이제 2시간마다 이 경비행기가 떠서 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사는 안 됩니다. 손님은 거의 없고요. 주말 아니면. 그래서 수입
8, 지출 92 이런 구도인데 물론 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막 한복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브랜드 가치가 이 손실의 몇 배 시너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바이가 지금 경제 위기 이후에 약간의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2세기 아랍 지도자들도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석유 좀 가지고 그들먹거리고 한다는 일부 사우디만 해도 왕자가 3,600명 정도 됩니다. 왕위 선계권을 가진 왕자면 3,600명인데 그중에 1%가 개망난이 짓을 해도 36명 아니야. 그게 해외 토픽감이지만 나머지 90% 이상은 다 로얄 테크노크라트로서 이제 정교한 21세기 전략을 우리 못지않게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파트는 걔네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깥온도 50도 안에서는 스키를 즐깁니다. 세계 최대의 실내 스키장. 작년 입장객이 한 48만 명, 거의 풀부킹 되는 수준입니다. 사우디의 밀밭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밀 수출국입니다. 2004년에 밀의 자급자족에 성공하고 최근에 사우디에서 2020 전략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중동 파트를 맡아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사우디 정부의 탑 프라이오리티 아젠다 중에 하나가 2020년경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밀 수출국이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사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비한방울 오지 않은 데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담수화하지 않습니까? 담수화 시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게 우리 두산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걸 민물 만들어서 이제 가정용수를 공급하는데 이걸 한번 먹고 쓰고 빨리 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재처리를 합니다. 재처리한 걸 중수로 만들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스프링클러에서 끝없이 이제 밭을 만들고 스프링클러가 안 되는 것은 이 이동식 수차를 만듭니다. 컴퓨터 계산해서 버튼 누르면 이게 옮겨가면서 물 줍니다. 그래서 1년에 4모작합니다. 360일 햇빛이 쨍쨍한데 가능하겠죠? 그리고 바깥 온도 한 50도, 60도 되면은 뭐 벌레 파리모기 한 마리에 못 다닙니다. 뭐 거의 병충해 제로 지역입니다. 농약 쓸 필요도 없겠죠? 그 세계에서 이제 곡물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산지 확인이 되면 약 20, 30% 원가 상승일 수도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밀이고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동에 있는 고정관념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NG연구관 철수시키고 농수산부에서 농업연구관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로서 중동을 단순히 오일과 컨스트럭션이 아닌 식량 파트너로서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로공사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사라가 이제 옥토바자 풀 가동되면 2015년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게 세계 최대의 곡창으로 거듭나는 이 프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석유와 사막 건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고정의 중동에서 어떤 새로운 21세기 중동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여자들 더 이상 안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탈레반 붕괴에 의해 57분의 1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습니다. 전통 결혼식은 그렇고 서구식 결혼식은 하는데 다 90%가 지금 서구식 결혼식 다 하고 달러 무지 좋아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 미국 싫어하니까 달러도 싫어해. 천만에 이중적이라 그랬죠. 미국은 싫어하면서도 미국의 자본주의는 빠져들어가는 이중적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여자일 수도 있고 다른 여자일 수도 있는데 예배 볼 때는 이런 차림이고요. 자기들끼리 놀 때는 이런 차림입니다. 그 다음에 차도를 쓰더라도 다 개성을 발휘하고요. 시골 지금 바깥에 보니까 시골이잖아요. 시골조차도 자기 옷하고 차도하고 지금 색깔 코디 완벽하게 다 했죠. 지금 프라다, 구찌, 베르갈등에서 이게 지금 여성 차도를 명품으로 다 만듭니다. 없어서는 못 팔립니다. 그러니까 저 답답한 것들, 여성을 억압하는 저 왜 저걸 뒤집어 씌워 저런 것들을 보기도 싫어 하면은 그 고정관념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야 14억 중에 여성이 반이면 7억이라 저 여자들을 우리의 폴리에스테르가 물실크를 가지고 뒤집어 씌워야겠지 하면 7억의 시장이 보이는 거고 그런 겁니다. 스튜디오스의 복장이고요.
쳐들어서도 축구 다 합니다. 이란 여성 축구부입니다. 쳐들어서고 수영도 다 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죠? 초반문에. 빨가벗고 수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빨가벗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명품입니다. 드디어 미스 월드 유니버스의 이슬람 여성들을 미인 대표로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미인 대회에 나왔는데 누구는 남자 쳐다본다고 태영 7대. 그럼 누구는 이슬람이고 누구는 이슬람 아니야? 이미 금기는 깨진 겁니다. 결국 그 사회 속도와 변화의 문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도나 여성의 사회 참여나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나 서구와 지수가 결정할 문제지 이슬람의 종교적 문제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해야 새로운 시장 전략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안 남았네요. 이제 이슬람이라는 여러분 이제 오셨으니까 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인데요. 알라는 하나님의 아랍어 표기가 알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는 전혀 다르지 않는 같은 존재, 같은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 알라냐? 창조주로서의 알라, 절대주로서의 알라, 전지전능한 알라, 그리고 그 만물을 주재하시는 알라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가 일본말로 가미, 히브리 말로 야훼, 그걸 아랍어로 알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 알라 신으로 표기해 줌으로써 직역하면 신신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고 어떤 다신교적인 개념으로 잘못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98년 교과서 개편하면서 다 없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알라 신이라고 표현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전향적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 어떤 교과서는 유신 알라, 또 어떤 걸 알라 괄호하고 하느님 해놨고요. 어떤 교과서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시리아 개신교회 앞에서 찍은 건데요. 오른쪽에 알라이고 십자가가 있죠. 왼쪽에 무합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랍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독교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크리스찬들도 다 주님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 못 견디하십니다. 어떻게 자비와 사랑, 저도 가톨릭적인 순교자 집안에서 어렸을 때 자랐지만 우리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과 자비 하나님과 그 사람 죽이는 테러의 알라하고 같으냐? 그건 아니야. 그런 이제 현상적인 문제와 우리 종교적인 문제가 이제 혼재돼서 그런데 그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만 왜 다른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모세 구약까지의 내용은 성서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성서를 공유합니다. 창세기서부터 구약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세 종교가 나뉘게 됐던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미션을 여기서 나뉜다. 즉 유대교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구세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모든 신학적 기능을 부정하고 창세기서부터 모세까지의 가르침 토라를 기본 경전으로 하고 이걸 일상생활에 쉽게 풀어 해석해 놓은 지심서가 탈무드입니다. 그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완성한 게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선자 사기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병에서 미리구에서 십자가 처형을 유발하잖아요. 기독교는 삼일체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성과 함께 신성까지를 함께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신성화,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되지 않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럼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 한 줌의 신성도 갖지 아니한 순수한 인간 예언자, 인간 선지자로서만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무하마드는 누군가? 무하마드는 예수 사후에 나타난 마지막 예언자다라는 개념을 하나 첨가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무하마드도 한 점의 신성도 갖지 아니한 인간 예언자에 불과합니다. 다만
무하마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선지자를 다 인정하고 그분들이 받아왔던 그 경전들과 복음을 다 총괄해서 최후의 심판일까지 인간 세상을 관장할 최종적이고 완벽한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복음이 뭐죠? 코란입니다. 이런 논리적 주장에 따르면 창세기서부터 구약까지 내용은 코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배열 순서는 다르고 미세한 해석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신약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 배척하고 인성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코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가 20년에 걸쳐서 자기가 직접 계시받은 내용에 들어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코란 안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코란이 다 인정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성스러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와의 접촉 없이 성령으로 잉태 탄생하셨도다. 코란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빌어서 행했던 기적 사실들이 코란에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소아마비를 걷게 하시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 사실 뭉클뭉클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란을 몇 번 읽고 분석해 봐도 마음에 드는 태몽 하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서 자연적으로 죽고요. 마음에 드는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양도 예수에 대한 기록의 양이 마음에드에 대한 기록의 양보다 기록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코란에. 그리고 일부 이슬람 학파들은 재림, 최후의 심판일 날 예수의 재림을 믿는 이슬람 학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호메드의 재림을 믿는 학파는 한 학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관,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의 개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갈등, 어떤 민족적 이해관계를 빼고 순수한 종교적 교리만 놓고 본다면 예수를 부정하고 사기꾼으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유발했던 유대교나 기독교보다는 차마 예수님을 신 그 자체로 못 받아들였지만 특별한 탄생과 재림의 미션과 기적 사실을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훨씬 가깝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면에서 약간은 관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바라보는 것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이해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는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선악구도입니다. 내가 참이고 상대는 깨어 부숴야 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신앙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종교적 카테고리로 본다면 선악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와는 전혀 호흡되지 않고 깨어 부숴야 될 악의 파트너일 뿐입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문화, 다공존 시대의 문화적 파트너로 볼 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화는 각고 다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종교가 아닌 이슬람 문화로,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로 이제 각고 다름을 봐야 이것이 21세기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오해를 줄여나가서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또 같음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더욱 협력적 윈윈십을 찾는 이런 사고방식,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또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라프하게 중동 전체에 대한 이해를 드렸고 또 제 강의가 여러분이 중동 세계나 글로벌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